그가 그 방의 문턱을 넘었을 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아니, 공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재민은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서 자신의 뇌가 눈앞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기이한 현기증을 느꼈다. 마치 발밑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늪으로 변해 발목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 끝 방 안에 거대한 침대 모서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는 작은 생명체, 그의 딸 소희가 있었다. 지난 2주 시간으로 환산하면 36시간, 분으로 따지면 2만 분이 넘는 영겁 같은 시간 동안 물 몇 모금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떤 음식도 거부해 온 아이였다. 앙상하게 말라 뼈마디가 도드라진 팔, 핏기 없이 창백하여 혈관이 푸르게 비치는 투명한 피부, 그리고 초점을 잃어버려 마치 깨진 유리구슬 같았던 눈동자. 그 아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턱 근육을 사용해서 오물거리고 있었다. 오재민은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행여나 자신의 입에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혹은 거칠게 들이마시는 숨소리가 이 기적 같은 찰나의 균형을 마치 비눗방울처럼 터뜨려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뜨거운 액체가 제방이 무너진 듯 눈가에서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6개월 동안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지옥 같은 고통과 죄책감이 액체가 되어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전멸했고 오직 단 하나의 문장만이 주문처럼 맴돌았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재민의 아내 서은하는 예고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평범했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침에 웃으며 나갔던 그녀는 저녁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것은 오재민과 그들의 3살배기 딸 오소희뿐이었다. 하지만 소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잔인한 개념이었다. 아이가 이해하는 현실은 단 하나였다. 매일 밤 따뜻한 품으로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현관문이 열려도 엄마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 거대한 상실감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바위였다. 그 바위가 아이의 마음속 무언가를 툭 하고 부러뜨렸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치지 않던 제잘거림이 멈췄다. 집 안을 가득 채우던 아이의 노랫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 다음에는 장난감들이 방구석에 처박힌 채 먼지를 뒤집어쓰기 시작했다. 소희는 놀이를 멈췄다. 그리고 웃음이 사라졌다. 아이의 얼굴에서 표정이라는 것이 지워졌다. 마치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 로봇처럼. 마지막으로 2주 전부터 아이는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포기했다. 먹는 것을 멈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혹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소리 없는 시위이자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오재민은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다. 그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력을 가진 억만장자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으며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국내 내로라 하는 최고의 의사들을 모조리 호출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평생 아이들의 섭식 장애만을 연구했다는 전문가들이 줄지어 이 펜트하우스를 다녀갔다. 그들은 복잡한 의학 용어를 쏟아내고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영양수액을 처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명의도 소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했다.
그들의 차가운 진단과 처방은 상처 입은 아이의 영혼에 닿지 못하고 겉돌 뿐이었다. 아무도 소희에게 닿지 못했다. 소희는 매일 야위어 갔고 하루 종일 침대나 바닥에 앉아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오재민은 회사 일도 전폐하고 딸의 곁을 지켰다. 그는 딸의 곁에 앉아 수저를 들고 몇 시간씩 애원했다. 소희야, 제발 한 입만. 아빠 소원이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제발. 그는 울면서 빌고 약속하고 때로는 화도 내보았지만 소희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무관심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오재민의 심장을 후벼 팠다. 오소희를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진 아주머니는 소녀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오재민은 억만장자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절망이 집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던 어느 날 아침, 새로운 가정부가 집에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였다. 화려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실패하고 떠난 자리에 온 그녀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 젊고 말이 없었으며 옷차림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묻어나는 가난한 동네 출신의 여자였다. 진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소희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을 때 제시카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녀는 충격을 받거나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알미 아닌 이해였다. 제시카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차라리 이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절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제시카는 위층 소희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다른 어른들처럼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들지 않았다.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그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대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채우자 죽은 듯 멍하니 있던 소희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것은 벽에 갇혀져 있던 영혼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의 신호에 반응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주방에서 전문가들이 짠 완벽한 영양식단 대신 가장 단순한 것을 만들었다. 가난했던 시절 그녀의 할머니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따뜻하게 구운 식빵 한 조각, 그 위에 버터를 바르고 아주 약간의 소금을 뿌린 것,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소박한 음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소희의 방으로 가서 아이에게 권하는 대신 소희 옆에 앉아 스스로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 바삭거리는 소리, 고소한 버터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소희는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빵을 향해 움직였다. 소희가 손을 내밀었다. 오재민은 아래층에 있었는데 진 아주머니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뛰어들어왔다. 먹고 있어요.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오재민은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고 방문 앞에서 문간에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그의 딸이 빵 한 조각을 두 손으로 소중히 쥐고 천천히 씹고 있었고 아이의 작은 얼굴 위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여자. 제시카가 조용히 앉아 그 성스러운 식사를 지키고 있었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제시카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의 아침으로 되감아 보자. 제시카의 집에서의 첫날 아침은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반지하 동네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다. 덜컹거리는 차창 밖으로 성게가 끼어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울 강남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층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한강 위로 차가운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진 아주머니가 서비스 입구를 통해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녀가 안내받은 부엌은 충격적이었다. 그곳은 제시카가 사는 고시원 방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컸다. 모든 것이 반짝이는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여 있었고 조리대는 차가운 화강암으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이 압도적이었다. 그 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의 한강은 겨울 하늘 아래 거대한 금속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보였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진 아주머니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지친 얼굴로 그녀에게 앞치마를 건네고 도마를 가리켰다. 소희, 아침 식사부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시카는 손을 씻고 과일을 썰기 시작했다. 칼이 나무 도마에 부딪히며 나는 탁탁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넓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제외하면 집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TV 소리도 음악도 사람들의 대화 목소리도 없이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집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진 아주머니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 위에는 호텔 조식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은 스크램블, 에그 접시와 가장자리를 칼로 정교하게 잘라낸 삼각형으로 자른 토스트, 그리고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제시카는 진 아주머니가 마치 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을 배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제시카가 물었다. 뭐 원하는 거라도 있나요? 진 아주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돌아가신 후로는 아예 말을 안 해요. 그 말에 제시카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답답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 거대하고 끔찍한 침묵의 종류를. 진 아주머니는 쟁반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으로 향했다. 제시카는 다시 과일을 썰고 행주질을 하며 계속 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위층 다른 곳에 있었다. 15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진 아주머니가 다시 내려왔다. 쟁반 위의 음식은 손대지 않은 그대로였다. 포크 자국 하나 없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쟁반을 차가운 조리대에 내려놓고는 힘없이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 뒷모습에서 깊은 체념이 느껴졌다. 제시카는 젖은 손에 물기를 닦으며 물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완전히 먹는 걸 멈춘 건 2주 됐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아이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라지고 있다니요? 진 아주머니가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보면 알 거예요. 그때 위층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들 위층 바닥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발바닥에 싣고 걷는 듯한 소리. 오재민 사장님이에요. 진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이 일이 시작된 이후로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딸 곁을 오래 비우지 못해요. 불안해서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그가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키가 크고 짙은 색의 고급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 옷이 무색할 만큼 그는 황폐해 보였다. 아침 7시가 갓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몇 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했다. 그는 부엌에 있는 제시카를 쳐다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냄비에서 커피를 따라 들고는 창가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곳을 멍하니 응시했다. 제시카는 그 침묵을 깨지 않으려 노력하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그는 그제야 부엌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흘긋 보았다. 새로운 사람이군요. 그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그저 건조한 확인이었다. 네, 사장님, 제시카입니다. 그는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그 말은 비꼬는 의도나 잔인함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수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남은 그저 지쳐있는 아버지의 깊은 체념이었다. 제시카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하는 동안이요.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의외라는 놀라움이었다. 이 여자는 뭘까 하는 호기심. 그리고 그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말없이 걸어 나갔다. 진 아주머니는 그가 사라진 뒤에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는 참 좋은 분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처음 겪으시는 거예요. 제시카는 조리대 위에 버려진 차갑게 식어버린 손대지 않은 아침 식사 쟁반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위층 어딘가에 있을 소희가 그려졌다.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아 스스로를 가두고 먹는 것을 멈춘 어린 소녀. 그리고 겹쳐지는 또 하나의 이미지, 7살의 자신. 사랑하는 엄마를 왜 하느님이 데려가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밥을 거부했던 어린 자신을 생각했다. 그녀는 진 아주머니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저를 굳이 이곳에 보내셨다면 제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은 시각 위층, 소희는 넓은 방바닥에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웅크려 앉아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의 엄마 서은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소희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아래층 부엌에서 낯선 여자가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속 깊은 곳,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어두운 심연에서 아주 미약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동물의 첫 호흡처럼 움직였다. 제시카는 그날 오전 내내 집안의 리듬을 익히는 데 보냈다. 이미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조리대를 다시 닦고 정리할 필요 없는 수납장을 정리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위층의 침묵에 가 있었다. 오전 10시쯤 진 아주머니가 또 다른 쟁반을 들고 내려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여전히 손대지 않은 그대로였다. 제시카는 이제 차갑고 딱딱해진 에그를, 가장자리가 말라 비틀어진 토스트를 포기한 듯 유리잔에 담긴 채 층이 분리된 주스를 흘끗 보았다. 진 아주머니는 말없이 모든 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긁어 넣어줬다. 툭툭 하고 떨어지는 음식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 제시카가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루 종일 뭘 하나요? 방에 앉아 벽만 봐요. 가끔 엄마 사진을 보고요. 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전부예요. 인형도 책도 안 봐요. 아버지는 올라가시나요? 몇 시간마다요. 가서 말을 걸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제발 먹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소희는 반응이 없어요. 마치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처럼요.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요. 제시카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여전히 숨은 쉬고 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아닌 느낌.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들. 고통이 멈추기를 기다리거나 아예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 해리된 상태. 그녀는 싱크대로 돌아가 이미 깨끗한 냄비를 다시 문지르며 기도했다. 하느님, 여기서 제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정오쯤 오재민이 다시 내려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어깨가 짓눌려 움직였다.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고 턱은 고통을 참느라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조리대에 서서 휴대폰을 응시했지만 제시카는 그가 아무것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화면의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접시를 놓았다. 그녀가 만든 샌드위치였다. 특별할 것 없는 칠면조와 치즈 샌드위치. 그는 마치 음식이 무엇인지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좀 드셔야죠,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권했다. 그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자조적인 미소였다. 저도 소희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죠.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켜 줄 때는 기분이 다르네요. 그는 그때서야 그녀를 제대로 올려다보았다. 정말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듯 했다.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상실은 상실을 알아보는 법이니까.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7살 때 엄마를요. 그리고 저도 한동안 먹는 걸 멈췄어요. 할머니가 매일 제 곁에 앉아 제가 여기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실 때까지는요. 오재민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 봤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소희가 웃지 않아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어쩌면 소희는 사장님이 고쳐주길 바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사장님이 그녀와 함께 그 슬픔 속에 있어주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샌드위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역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위층 소희는 무릎을 가슴에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아래층에서 희미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아래층으로 달려갔었다. 이제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무엇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일부가 듣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그날 오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변했다. 제시카가 접시를 닦고 있을 때 진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작은 수프 한 그릇, 크래커, 별 모양으로 예쁘게 자른 사과 조각. 제시카는 아주머니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숨막혔다. 아주머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진 아주머니가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일도 아니고. 알아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진 아주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제시카의 눈에는 오만함도 동정도 아닌 그저 깊은 평온함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재민 사장님이 아시고 화를 내시면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릴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제시카는 두 손으로 쟁반을 들어 올렸다. 계단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각 계단은 쟁반이 아닌 위층에서 기다리는 것에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2층 복도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다. 아기였던 소희, 그네에서 웃는 소희, 엄마 품에 안긴 소희, 둘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웃고 있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제시카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사진 속 행복이 현재의 비극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희의 문 밖에서 멈춰 섰다. 문은 1cm 정도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크했다. 소희야, 내 이름은 제시카야. 저녁 가져왔어. 침묵.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은 옅은 파란색이었고 몇 달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선반 위에 줄지어 있는 인형들, 구석에 완벽하게 정돈된 인형의 집, 그리고 바닥에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희가 있었다. 제시카는 숨을 들이켰다. 어린 소녀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얼굴 주위에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제시카는 쟁반을 소희 앞에 그녀 가까이에 두지 않고 그저 근처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다.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당겼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았다. 1.5m, 어쩌면 1.8m 정도. 그녀는 앉았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같은 공기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몇 분이 흘렀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바뀌었다. 마침내 제시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아주 조금 더 컸다. 있잖아. 소희야,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 소희의 속눈썹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모두가 먹어라 라고만 했지 안 먹어도 된다고 한 적은 없었다. 제시카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했다. 우리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셨어. 입안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삼키는 게 죄 짓는 것 같다고. 소희의 고개가 아주 조금 돌아갔다. 나도 7살 때 엄마를 잃었어. 제시카가 고백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나도 먹고 싶지 않았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지. 엄마가 못 먹는데 내가 왜 먹어야 하나 계속 생각했어. 침묵. 그러다 너무 작아서 제시카가 거의 놓칠 뻔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엄마도 돌아가셨어. 제시카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응, 아가야, 그랬어. 소희가 고개를 조금 더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제시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진 아주머니가 말해줬어. 정말 미안해. 소희는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제시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팠어. 소희가 속삭였다. 제시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아팠어. 숨 쉬는 게 칼을 삼키는 것 같았어. 지금도 아파. 가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 제시카는 아주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점점 부드러워져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더 이상 깊이 베이지는 않아. 흉터가 되거든. 소희의 입술이 떨렸고 2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가 변했다. 행복도 안도감도 아닌 그저 인지였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은 것처럼. 있어줄래?
소희가 속삭였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원하는 동안, 언제까지나. 문 밖에서 진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서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오재민은 책상에 앉아 아무것도 아닌 곳을 응시했다. 그는 위층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딸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제시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소희를, 그 공허공한 눈빛을 나도 그래 라고 속삭이던 방식을 계속 생각했다. 마치 혼자서만 간직해온 비밀처럼.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해가 뜨기 전에 도착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텅 빈 인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서비스 입구를 통해 들어와 조용한 부엌에 서서 생각했다. 손대지 않은 모든 식사들, 영양은 알지만 소희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이 준비한 그 모든 비싼 음식들. 제시카는 냉장고를 열어 유기농 채소, 수입 치즈, 조심스럽게 라벨이 붙은 용기들을 지나쳐 가장 단순한 것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흰 식빵, 버터, 비닐 포장된 치즈. 그녀는 뒤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진 아주머니가 놀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잠을 못 잤어요. 제시카가 말했다. 진 아주머니는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시카는 식빵을 조리대에 놓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저를 도우려고 하셨을 때 화려한 식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토스트를 만들어주셨죠. 버터랑 식빵, 치즈만으로요. 특별할 것 없는. 진 아주머니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저도 소희에게 그걸 만들어주곤 했어요. 진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시카는 스토브를 켰다. 그럼 아마 소희에게 필요한 건 그거일 거예요. 완벽한 영양식이 아니라 그저 집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엄마 냄새가 나는 거. 버터가 지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빵을 놓고 치즈를 추가하고 천천히 녹게 두었다. 따뜻하고 단순하고 솔직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진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오재민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양사가 정해준 식단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소희는 그들이 계획한 것을 먹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오재민이 러닝복 차림으로 머리는 아직 땀에 젖은 채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프라이팬 속의 토스트를 보고 멈춰 섰다. 그게 뭐죠?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아침 식사입니다. 제시카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건 식단에 없어요. 알아요. 그의 턱이 굳어졌다. 의사들은 소희에게 특정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시카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의사들은 소희가 신체적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들이 처방한 것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실례지만 사장님, 다른 것을 시도해서 우리가 잃을 게 무엇일까요? 오재민은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일부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규칙을 따르라고.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일부, 2주 동안 딸이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절박한 아버지는 무엇이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만약 이게 효과가 없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시카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진 아주머니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용감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거나 둘 중 하나군요. 제시카는 샌드위치를 작은 삼각형으로 잘랐다. 둘 다일지도요.
그녀는 그것들을 평범한 흰 접시에 올려놓았다. 장식도 꾸밈도 없이 그저 음식이었다. 진짜 음식. 사랑의 맛이 나는 종류. 이걸 가지고 올라갈게요. 제시카가 말했다. 진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시죠? 알아요. 제시카는 두 손으로 접시를 들어 올렸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부디 하느님, 이것이 닿게 해주세요. 소희의 문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소희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았다. 제시카는 같은 의자에 앉아 접시를 그들 사이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녀는 삼각형 조각을 집어 스스로 한 입 베어 물었다. 소희의 눈이 아주 살짝 음식을 향해 움직였다. 제시카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천천히 씹었다. 그녀가 작은 소리를 냈다. 소희는 모든 움직임을 따라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제시카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삼키고 나서 그들 사이의 접시에 삼각형 조각을 내려놓았다. 우리 할머니는 믿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토스트가 더 맛있다고 하셨어. 소희의 목소리가 속삭임보다 배럴이 더 크게 나왔다. 엄마가 이거 만들어줬는데. 제시카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랬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요일 교회 다녀와서. 그럼 네 엄마는 정말 좋은 입맛을 가졌었네. 침묵. 소희는 접시를 응시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들렸다가 다시 무릎 위로 떨어졌다. 갈등하고 있었다. 제시카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먹어보라고, 몸에 좋다고, 또는 무언가를 고치려고 할 때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있었다. 현재에 머물렀다. 마침내 소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먹으면 엄마를 잊어버리게 될까? 제시카의 목이 메었다. 아, 이 작은 아이가 짊어지고 있던 두려움이 이것이었구나. 밥을 먹는 행위가 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주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니, 아가야. 이걸 먹는다는 건 네가 엄마를 기억한다는 뜻이야. 한 입 한 입이 네 엄마와 함께했던 그 일요일 아침의 추억이 되는 거야.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 먹는 거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약속해? 약속할게. 소희의 손이 다시 뻗어나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너무 작아서 삼각형 조각을 간신히 잡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냄새를 맡았다. 버터 냄새, 엄마 냄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시카가 속삭였다. 울어도 괜찮아. 소희야. 네 엄마는 네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기억해 주길 바라실 거야. 소희는 입을 벌려 아주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씹었고 눈을 꼭 감았으며 눈물은 이제 더 빠르게 떨어졌다. 그녀는 삼켰다. 그리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깊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그녀 안에 갇혀 있던 것처럼 들리는 부서지는 흐느낌이었다. 제시카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팔로 끌어안았다. 소희는 한 손에는 여전히 토스트를 쥔 채 다른 손으로는 제시카의 셔츠를 꽉 쥐고 그녀에게 무너져 내렸다. 보고 싶어요. 소희가 울부짖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시카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알아, 아가야. 네 마음 알아.
그리워해도 괜찮아. 아파. 그런 거 알아. 너무 아프지? 알아. 소희는 온몸을 떨며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제시카는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다.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녀가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안아주었다. 문간에서 오재민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입을 가리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에 쏟아져 내렸다. 그는 2주 만에 처음으로 딸이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딸이 우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침묵이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침묵이 딸이 익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울음, 이 무너짐. 이것이 그녀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소희는 눈물 속에서 그를 보았다. 아빠.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 옆에 앉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여기 있어. 아가야. 아빠가 여기 있단다. 소희는 자유로운 손으로 그에게 손을 뻗었고 다른 손에는 여전히 샌드위치를 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닿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만회하려는 듯 계속해서 입 맞췄다. 먹고 있어요,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오재민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없었다.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는 샌드위치를 바라보고 다시 제시카를 바라보며 또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또 한 입이 선택이었다. 한 입이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복도에 서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라지고 있던 아이가 돌아오고 있었다. 한 번에 전부가 아니라 한 입, 숨결 하나하나를 통해 소희는 2개의 삼각형 조각을 다 먹었다. 14일 만에 첫 음식이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3. 그녀는 제시카에게 기대어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제시카 이모. 응, 아가야. 우리 이거 매주 일요일에 먹을 수 있어요? 오재민은 웃음과 흐느낌의 중간쯤 되는 소리를 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가야. 아빠가 약속할게. 평생. 제시카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돌파의 순간에도 공기 중에는 말하지 않은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무언가가 떠돌았다. 왜냐하면 소희는 먹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왜 멈췄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시간 후 소희는 침대에 눕혀졌다. 그녀의 눈은 무거웠고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던 모든 것을 울고 먹고 느끼느라 지쳐 있었다. 제시카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오재민은 창가에 서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방은 소희의 숨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그러다 너무 작아서 거의 사라질 뻔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시카 이모. 응, 아가야. 내가 낳고 싶지 않은데 왜 의사들은 날 낳게 하려고 했어요? 공기가 멈췄다. 오재민이 창문에서 돌아섰다. 제시카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이니, 아가야?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오직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잔인한 솔직함이었다. 엄마한테 가고 싶었어요. 그 말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오재민은 목이 졸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제시카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 소희야.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소희가 속삭였다. 하지만 아팠어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굶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엄마를 보니까. 오재민은 방을 가로질러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가야.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왜 아빠한테 말 안 했니? 소희의 입술이 떨렸다. 아빠는 항상 슬퍼 보였잖아요. 항상 일만 했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아빠는 내가 아빠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처럼 날 쳐다봤어요. 그 말들은 어떤 칼보다 더 깊이 베었다. 아니야. 오재민이 속삭였다. 아니야. 아가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는 나한테 책 읽어주는 것도 멈췄잖아요. 잠자리에 눕혀주는 것도 멈췄고 아빠는 여기 있었지만 여기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아빠가 더 이상 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재민은 온몸을 떨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맙소사, 아니야. 아가야, 아니야. 아빠는 널 원했어. 널 원한다고. 아빠가 너무 무서웠단다. 뭐가요? 널 잃는 것이 엄마를 잃었던 것처럼. 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랬어. 바쁘게 지냈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면 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단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그는 말을 끝낼 수 없었다. 소희가 그의 젖은 뺨을 만졌다. 아빠는 나를 혼자 두었어요. 오재민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알아.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제시카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소희가 먹는 것을 멈춘 이유였다. 우울증도 병도 아니었다. 3살짜리 아이가 자신에게 이해되는 유일한 방식으로 슬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엄마가 떠났으니 나도 따라갈 거야. 소희는 뒤로 물러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또 떠날 거예요? 오재민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절대 아니야. 아가야, 아빠가 맹세할게.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매일 네 옆에 있을게. 약속해요. 약속해. 소희가 질문 가득한 눈으로 제시카를 향해 돌아섰다. 제시카 이모, 엄마가 내가 천국에 같이 있기를 바랄까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아가야. 네 엄마는 지금 천국에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 뭐요? 엄마는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자라고 웃고 놀고 일요일 토스트를 먹기를 원해. 제시카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엄마들은 자기 아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소희의 눈이 다시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보고 싶어요. 알아. 그리고 넌 항상 엄마를 그리워할 거야. 하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과 네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소희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오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밤, 아가야. 지금부터. 하지만 그가 그녀를 안고 있을 때조차, 그녀가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조차 한 가지 질문이 방 안에 타올랐다. 그들이 그녀를 잃는 것에 얼마나 가까웠을까? 그리고 제시카가 그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오재민은 그날 밤 소희의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가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눈을 돌리면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부드럽고 규칙적이었다. 그녀의 손은 담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작은 손가락은 아직도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진 듯 살짝 굽어 있었다. 새벽 3시쯤 제시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것을 협탁에 놓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잠깐. 오재민이 속삭였다. 그녀는 멈춰 섰다. 그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을요? 소희에게 필요했던 것을?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을? 제시카는 잠시 조용했다. 몰랐어요. 그저 그렇게 혼자였던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났을 뿐이에요. 오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소희를 혼자 두었어요. 사장님도 익사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제시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 할머니는 슬픔은 우리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멀리 밀어낸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재민은 잠든 소희의 얼굴을 응시했다. 저는 소희를 거의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잃지 않았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제 집에 걸어 들어와 제가 너무 눈이 멀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다. 소희를 구한 건 제가 아니에요. 사장님이에요. 소희는 제가 밥을 먹여주길 원한 게 아니었어요. 소희는 아빠가 돌아오길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사장님은 돌아오셨어요. 오재민의 목이 메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서은아가 죽었을 때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희에게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고.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소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소희는 사장님이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아니면 엄마를 따라가야 한다고. 제시카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한번 꽉 잡았다. 지금 사장님이 여기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오재민은 그들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희에게 필요한 아빠가 되는 방법. 알 필요 없어요. 그저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시카가 일어섰다. 좀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아래층에 있을게요. 제시카. 그녀가 돌아섰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 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뭉클했다.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다. 그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그녀는 그를 딸과 그의 생각들과 함께 홀로 남겨두었다. 아래층에서 진 아주머니는 해가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시카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잘 자나요? 드디어 진 아주머니는 수건에 손을 닦았다. 가고 싶다고 했던 말 들었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엾은 아가 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 아주머니는 제시카의 얼굴을 살폈다. 머물러 있을 거죠? 그들이 저를 원한다면요. 그들은 당신이 필요해요. 두 사람 모두. 제시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막 밝아지기 시작했고 짙은 파란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다.
우리 모두 서로가 필요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위층에서 오재민은 마침내 의자에서 잠이 들었고 그의 손은 담요 위에 소희 손 근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 둘 다 슬픔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침은 새로운 것, 연약한 것, 희망과 많이 닮은 것을 가져올 터였다. 3주가 흘렀다. 소희는 매끼니를 먹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지만 점점 더 많이. 그녀의 뺨에 혈색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3살짜리 아이들만 재미있어 하는 것에 낄낄거렸다. 무덤처럼 느껴졌던 펜트하우스는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재민도 변했다. 그는 16시간씩 일하는 것을 멈추고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는 소희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잠들 때까지 곁에 머물렀으며 일요일에는 함께 토스트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일, 그들의 의식이 되었다. 소희는 조리대의 발판 위에 서서 제시카가 손을 잡아주는 동안 조심스럽게 식빵에 버터를 발랐다. 오재민은 평생 해온 것처럼 샌드위치를 뒤집으며 스토브를 담당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 격식 있는 식당이 아닌 부엌 식탁에서 그저 3사람만이 앉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웃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소희가 살았던 아침이었다. 모든 것이 바뀐 지 약 1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소희는 접시에서 고개를 들었다. 제시카 이모? 응, 아가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소희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우리 엄마랑 이모 엄마가 천국에서 친구일까요? 제시카의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일 거라고 생각해. 소희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재민의 눈이 반짝였지만 그도 미소 지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옷을 껴입고 몇 블록 떨어진 반포 한강공원으로 걸어갔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해는 밝았다. 소희는 그네를 향해 앞서 달려갔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다. 오재민과 제시카는 그녀 뒤를 천천히 걸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재민이 조용히 말했다.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장님이 제 딸을 돌려주셨잖아요. 딸은 떠난 적 없었어요. 그저 사장님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재민은 걷기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더 이상 소희의 간병인이 아니에요. 알고 있죠? 제시카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알아요. 사장님 가족.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 그들은 잠시 그곳에 서서 소희가 점점 더 높이 그네를 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기쁨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오재민은 부엌에서 제시카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정리하고 있었다. 제시카. 그녀가 돌아섰다. 할 말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다. 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소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 당신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는 것. 그는 잠시 멈췄다.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녀는 기다렸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말들이 공중에 매달렸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제시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저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당신은 소희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제가 평생, 저도 사랑해요. 그가 멈췄다. 정말요? 어떻게 아닐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스로 무너져서 치유할 수 있게 했잖아요. 소희를 위해 나타나 줬고요. 그녀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어요. 제가 사랑에 빠진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재민은 방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입 맞췄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우며 둘 다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으로 가득 찬 키스였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다. 소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시카가 속삭였다. 오재민은 계단을 바라보았다. 진실을요. 때로는 상실 후에 사랑이 되돌아오는 길을 찾는다고요. 소희가 이해할까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부엌으로 들어와 그들이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고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발판 위로 올라가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이들만이 가진 지혜로 말했다. 결혼할 거예요. 그들은 놀라서 웃었다. 오재민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쩌면 언젠가 네가 괜찮다면. 소희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일요일 토스트는 계속 먹을 수 있다면요. 제시카가 활짝 웃었다. 영원히, 그리고 항상.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아요. 그녀는 뛰어내려 그들 둘 다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침 햇살로 가득 찬 그 부엌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태어났다. 치유뿐만 아니라 희망, 미래, 그리고 가족. 하지만 소희가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진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제시카가 그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지 6개월 후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벽이나 가구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아니라 그 안의 삶이. 소희는 9월에 4살이 되었다. 그들은 유치원 친구들 몇 명, 진 아주머니, 그리고 3사람만이 함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거창한 연출도 비싼 연예인도 없이 그저 케이크와 웃음, 그리고 모두가 노래하는 동안 촛불을 끄는 소희만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났을 때 소희는 제시카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다. 제시카 이모. 응, 아가야. 이모한테 줄 거 만들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4명의 인물이 손을 잡고 있었다. 곱슬머리에 키 큰 여자, 어린 소녀, 남자, 그리고 검은 피부의 여자. 맨 위에는 소희의 조심스러운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인물 아래에는 소희가 5번째 인물을 더 작게 구름으로 둘러싸인 구석에 그렸는데 그녀의 엄마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시카는 숨을 들이켰다. 소희야. 소희는 그림을 가리켰다. 저건 엄마예요. 엄마는 이모 엄마랑 천국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일부죠. 맞죠?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맞아, 아가야. 항상 그래. 소희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모가 여기 와서 기뻐요. 나도 그래. 엄마가 이모를 보낸 것 같아. 제시카는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오재민과 제시카는 발코니에 서 있었다. 도시가 그들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어둠을 배경으로 수백만 개의 불빛이 빛났다. 오재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 소희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그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이것을 공식화하고 싶어요. 제시카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저는 연설을 잘 못해요.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요. 우리가 익사하고 있을 때
당신이 우리 삶에 걸어 들어왔어요. 당신은 소희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구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나타나는 것, 현재에 존재하는 것,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져 내렸다.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저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녀는 말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서로를 안고 울고 동시에 웃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도 그래요. 3개월 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소희는 그녀가 요청했던 대로 화동이었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장미 바구니를 들고 내내 환하게 웃었다. 오재민과 제시카가 서약을 말할 때 소희는 그들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모두 잡고 있었다. 가족,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느님이 내내 만들고 계셨던 바로 그 가족.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고 소희가 마침내 잠든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소희는 그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반쯤 잠들었지만 침대에 가기를 거부했다. 이야기 또 해줘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무슨 이야기? 오재민이 물었다. 제시카 이모가 여기 온 이야기요. 제시카가 미소 지었다. 100번도 더 들었잖아. 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재민은 제시카가 도착했던 아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소희에게 닿지 못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소희와 함께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바꾼 그 토스트에 대해. 소희는 눈을 감은 채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띠고 들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 응, 아가야. 내가 머물러서 기뻐요. 오재민의 목이 메었다. 아빠도 그래, 아가야. 아빠도. 소희는 눈을 뜨고 그들 둘 다 바라보았다. 엄마가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제시카가 그녀의 머리에 입 맞췄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소희가 하품했다. 내일 팬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오재민이 웃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토스트요. 항상 그래야지. 소희는 미소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몇 분 안에 그녀는 잠들었다. 오재민과 제시카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며 그녀가 숨 쉬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제시카가 속삭였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해냈어요. 오재민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내를, 그리고 부서진 조각들로 그들이 쌓아 올린 삶을 바라보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느꼈다. 평화.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한때 그렇게 차갑고 조용했던 그 집 안에는 따뜻함이, 웃음이, 사랑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조용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치유는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것, 누군가와 함께 고통 속에 앉아 있는 것, 매일매일 계속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온다. 소희가 잠결에 뒤척이며 부드러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제시카가 가까이 몸을 숙였다. 뭐라고 했니, 아가야? 소희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오재민과 제시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도 널 사랑해, 아가야. 오재민이 속삭였다.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 슬픔, 상실,
두려움, 무너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 가족으로, 이 집으로, 시험을 거쳐 더 강해진 이 사랑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억만장자의 딸은 2주 동안 먹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 겸손한 여자가 부서진 집에 걸어 들어와 그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며 때로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전혀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가족이 된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고, 일요일 아침에 토스트처럼 보였고,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어린 소녀처럼 보였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처럼 보였다.